인물중심 기업분석 CEO 톡톡. 안녕하십니까, 곽보현입니다. 오늘은 한국해운의 재건에 선봉에 서 있는 배재훈 HMM 대표이사 사장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재훈 사장은 HMM 대표이사를 맡은 다음에 분기에 이제 흑자전을 이루면서 아주 순항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 경제 상황이 어렵고 해운업도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배재훈 사장이 HMM을 어떻게 그렇게 살려냈는지 그 전략을 저희들이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그동안 한국 해운업이 전에는 괜찮았는데 왜 이런 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 부분도 면밀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옆자리에는 비즈니스 포스트의 조장우 기자가 자리를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비즈니스 포스트 조장우 기자입니다. 네, 조장우 기자. 지금 이제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세계 경제 전반이 좀 흔들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해운업도 물동량이 줄어드니까 역시 어렵긴 마찬가지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HMM이 살아나고 그다음에 분기 흑자까지 이러는 성과를 낼 수 있었을까요? HMM은 2020년 연결 기준으로 매출 1조 3천억 원, 영업이익 1,300억 원가량을 내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이렇게 HMM이 흑자 전환에 성공한 밑바탕에는 해운동맹 디얼라이언스 가입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배재훈 사장은 2019년 3월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유럽을 방문해서 글로벌 해운선사 경영진하고 화주를 만나면서 해운동맹 가입에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 해운업에서 해운동맹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데 배재훈 사장이 이렇게 노력을 한 것은 굉장히 의미가 깊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HMM이 과거에 있는 글로벌 해운동맹 2M이라는 곳, 여기하고 이제 전략적 계획 관계를 맺고 굉장히 많은 일을 해왔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올해 전혀 이제 다른 해운동맹인 디얼라이언스에 가입을 했어요. 자, 이렇게 바꾸게 된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제 우선 2M하고 계약 기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2M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략적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정형 관계가 아니라서 동등하지 못한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이제 한진해운이 이제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면서 이제 망하게 됐죠. 그렇게 되면서 2M이 그 한진해운 물량을 받게 되면서 더 이상 HMM을 정해운으로 받을 이유 또한 사라져서 해운동맹 가입 문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해운 재건 의지를 이제 본격화했고, 그리고 이제 HMM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투입하면서 실마리가 풀리게 됐습니다. 디얼라이언스는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이 부족했기 때문에 HMM의 해운동맹 가입을 원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HMM은 디얼라이언스의 정회원으로 가입하면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실 그 해운 선사가 혼자의 힘만으로 운영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운 동맹을 만들고 그 동맹 내에서 서로 도와가면서 각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일을 해 나가고 있는데, 그래서 동맹 가입은 무엇보다도 꼭 필요한 요소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한진해운이 이제 그 파산하기 전에는 글로벌 해운 업계가 그 2M 그리고 O3 그다음에 CKYHE 그리고 G6 이렇게 이제 4개 얼라이언스가 이제 주된 이제 해운 동맹이었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경쟁하는 뭐 이런 구조로 이제 알고 있는데요. 하지만 2010년 들어선 이후부터는 전체적으로 이제 불황이 오기 시작해서 운임 하락도 있었고, 그리고 해운 동맹들이 이제 재편되는 뭐 이런 일들이 벌어졌다. 뭐 이렇게 제가 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2016년 5월에 만들어진 디얼라이언스는 이들 빅2 해운동맹에서 소외된 CKYHE, G6 소속 선사들이 빅2에 대응하기 위해서 구성한 제3의 동맹체였습니다. 네, 그렇게 새롭게 구성된 제3 동맹체인 이 디얼라이언스에 HMM이 가입하게 된 그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초대형 컨테이너선 12척을 HMM이 보유하게 된 게 이게 가장 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19 같은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이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들이 모두 만선을 이어가고 있다면서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HMM이 올해 인수한 12척의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4,000 TU급이죠. 이것들이 이제 모두 만선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항로에서도 만선을 이뤘고, 그리고 다시 재출항을 하게 되는데 이제 1호선 알헤시라스호나 이제 2호선 오슬로호 같은 경우에도 만선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HMM은 이제 연간 유례 없는
15강차 연속 만선 행진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게 이제 만선을 이루게 돼서 제가 찾아본 바로는 그동안 지금 HMM이 그 선봉량이 40만 TU 정도였어요. 근데 이제 초대형 선박을 이제 대거 투입을 해가지고 지금 그 전체 선봉량은 70만 TU급. 그래서 지금 세계 8위에 그런 해운 선사로 이제 올라섰다. 이제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물동량이 감소가 예상되면서 세계 해운 선사들은 수익성을 방어하기 위해서 선봉량을 대폭 축소합니다. 덴마크 해운 분석 기관에 따르면 상반기 글로벌 해운 선사의 임시 결항 규모는 예년보다 3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듣기로는 이제 HMM이 앞으로도 이런 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더 인수한다. 뭐 이제 이렇게 그 전해지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구체적인 계획은 좀 어떻게 나와 있나요? HMM은 현대중공업에서 건조하고 있는 1만 6천 TU급 컨테이너 선박 8척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모두 인수하면 이제 2021년 말이면 선봉량이 85만 TU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2022년까지 HMM은 선봉량 100만 TU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이는 2016년에 한진해운과 HMM의 선봉량을 모두 합친 수준입니다. 그리고 해운업계에서는 이제 해운시장 전망이 밝기 때문에 HMM 실적도 좋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지수도 2020년 10월 기준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좋은 소식이 많이 들리고 있는데. 하지만 지금 HM이 지금과 같은 그런 순풍을 맞이하는 이 순간이 오기 전에는 굉장히 우여곡절이 많은 걸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HMM, 또 그 전에 이제 한진해운, 이렇게 우리나라 해운 선사들이 처음에 좀 괜찮았었던 걸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죠? 경영학계에서는 한진해운 파산 원인을 두고 경영진의 이제 선박 투자에 관련한 오판이 가장 컸다고 그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해운 전문성이 부족한 경영진이 선박 투자에 이제 실패하면서 위기를 겪었다고 한진해운 파산 백서에서도 밝히고 있는데요. 한진해운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 가격이 가장 고점일 때 선박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박을 인수할 때는 글로벌 선사들이 이제 공급을 대량으로 늘릴 그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진해운은 해운 호황기인 2000년대 중반에 대규모 선박 확충에 나서게 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69척이었던 한진해운 선박은 2013년 상반기에는 104척으로 늘게 됩니다. 이 때문에 2009년 155%였던 한진해운 부채 비율은 2013년에는 1445%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한진해운이 꽤 잘 나갔었어요. 그리고 이제 투자를 해가지고 많은 배를 이제 주문을 했죠. 근데 주문을 해도 배를 만드는 이제 시간이 걸리니까 인수하는 시점은 좀 늦습니다. 근데 인수하는 시점이 됐을 때 이미 이제 유럽의 다른 선사들은 한진해운이 주문한 배보다도 훨씬 큰 초대형 선박들을 이제 대거 이제 인수를 하고 이 배가 커지니까 운임 가격은 이제 낮추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죠. 이것 때문에 한진해운은 경쟁력을 잃게 되고 결국 이제 파산까지 가는 이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거. 이게 이제 그동안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 일이 이제 우리나라 해운업계에서 벌어졌는데 자, 또 다른 그런 문제들은 없었나요? 예, 또 다른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제 경영학계에서는 용선료 문제를 또 하나로 꼽고 있습니다. 해운 회사들은 운송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배를 빌리게 되는데요. 배를 빌릴 때 이제 5년에서 10년간 장기 용선료 계약을 맺게 됩니다. 2007년에서 2008년에 중국 경제가 이제 급성장하면서 이제 물동량이 늘었고 해운 업황은 초호황기를 맞게 됩니다. 당시 운임지수가 상당히 높았고 화물 수요가 몰리면서 HM을 비롯한 우리 해운 선사들은 용선료 장기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운임지수는 대폭 폭락한 데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해운 선사들이 공급량을 대폭 늘리면서 운임 하락은 가속화되게 됩니다. 수입은 크게 줄었는데 용선료는 그대로 나가면서 이제 부족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게 되면서 재무 구조는 엉망이 되게 됩니다. 호황일 때 이제 계약을 맺어서 용선료는 굉장히 높았는데 이후에 이제 2008년 금융위기로 물동량이 확 떨어지니까 높은 비용 그리고 수입은 적은 이런 그 나쁜 구조가 됐고 이게 결국 한진해운의 파산으로 이어지는 뭐 이런 악순환이 계속됐네요. 네. 자, 그리고 앞서 얘기했던 한진해운 파산 백서를 보면은 또 다른 이유로 IMF 외환위기 이후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려우니까 한국 정부가 모든 기업의 부채율을 낮추라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해운업의 특성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부채 비율을 무조건 200% 이하로 낮춰라. 이렇게 했는데 이것도 좀 문제였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래 이제 HMM과 같은 해운선사들은 처음부터 배를 많이 빌려 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선박 발주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배를 빌려 쓰게 된 건데요. 머스크를 비롯한 유럽 선사들은 2005년에서 2013년 사이에 효율성이 좋은 초대형 선박을, 컨테이너 선박을 발주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HMM과 한진해운을 비롯한 우리 해운 선사들은 결국 새로운 선박을 발주하지 못하게 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효율성이 떨어지는 선박을 운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장치 산업인 조선업의 경우에는 회생제차에 들어가도 국내 산업 기반이 잔존해 있지만 네트워크 산업인 해운업의 경우에는 한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지 않고 한진해운을 파산으로 몰도록 한 것은 이제 박근혜 정부의 과오로 꼽힙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와 같이 어려움을 겪어왔던 HMM이 최근에 이제 해운동맹에 가입을 했고, 그리고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을 인수해서 만선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니까 수출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산업에는 굉장히 희소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CEO 톡톡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HMM을 살려내고 있는 배재훈 사장이 HMM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펼쳐나가고 있는지 이 점을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EO 톡톡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